한여를 위한 본격 시사방송 한여의 소리. 한여를 위한 본격 시사방송 한여의 소리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지혜입니다. 오늘도 저희 안방 게스트 은하선 작가님 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선희 감독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의 권수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박원순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초점을 맞춰야 하나, 여성 정치 세력화 정모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다들 혹시 여론조사를 관심 있게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떨어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서 오. 국민의힘이 초월했어요, 민주당을. 와. 몇 가지 좀 이슈가 있을 텐데, 민주당은 부동산 문제나 뭐 보궐선거 관련한 문제나 국감대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국힘당 관련해서는 어쨌든 민주당이 너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으로 좀 힘이 실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민주당도 지지세가 흔들리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좀 확인할 수 있고,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점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10월 22일에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 출마 가능성이 안 나간다로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또 얼마 전에 이야기한 것을 보면 자기가 아무튼 역할은 하겠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역할은 하겠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역할은 하겠다 이야기는 했고, 야권 혁신 방안 중에 하나로 신당 창당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로 나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계속 언급되고는 있지만, 뭐 박영선, 우상호 후보가 어쨌든 나오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몇몇에서 더 이야기를 했는데, 찾으실 동안 윤석열이 대권 그렇죠. 후보 1위가 1위 됐더라고요. 설문조사가 네, 그 얘기 나왔네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대권 후보도 좀 흔들리고 있는데요, 권수현 대표님. 아니요,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 한길 리서치라는 여론조사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총장이 24.7%로 이낙연이 22.2%, 이재명이 18.4%에서 1위로 올라섰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고 정체라라는 발언을 또 하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의 일에 자꾸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그 사람 참 너무 웃겨. 자기가 조정관이 너나 왜 잘하세요. 피선거권 자기 결정권을 자꾸 침해해.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얘기 드리려고 했었던 게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후보네요. 네. 여기 있네요.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이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내가 출마하겠다, 이번 선거는 여성이 나와야 한다, 좋은 여성 후보가 출마해야 된다. 이거 이러면서. 되게 옛날하고 약간 데자뷰 아니에요? 그때 누구야, 박근혜 때도 그 여성 대통령으로 엄청나게 많이 밀었잖아요. 네. 여성이라는 걸 그동안은 젠더 이슈 정말 하나도 관심 없고, 성폭력 의제에 대해서도 그다지 관심 없고, 그러다가 이럴 때만 갑자기 여성이라고 하는 소수자성을 들먹이는 게 좀 너무 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어쨌든 이게 판이 돗대기 시장처럼 점점 내가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쪽에서도 어쨌든 재기를 좀 노리고 있고, 안철수 신당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신당을 창당하실지는. 근데 또 손혜원 씨가 유튜브에서 이분 나오면 또 이깁니다 이러면서 안철수, 김종인, 국민의힘 합쳐봤자 될 일이 없다, 민주당이 이길 것이다, 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이 잘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서울시장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청 내 성폭력 사건이 엄청 많고 계속 반복되는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건들이 알게 모르게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이 문화와 제도가 바뀌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시장 후보가 나와야 하고, 그 시장이 누가 되든 어쨌든 좀 여성의 목소리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판을 열어야 할 텐데, 그걸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정치적 해법을 찾아가는 여성 정치 세력화 모색 정모.
권수현 대표님께서 여러 토론회에서 고위공직자의 성폭력 관련한 문제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게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이런 원데이 투데이. 원데이 투데이, 쓰리데이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이야기이신가요? 지금 사실상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성폭력을 한 가해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이 문제다라고 많이 생각하지만 이게 아까 은하선님 네네 그냥 네, 아무렇게나 대표님? 부르세요. 은하선. 다 해먹는 가수님. 우리 하선이가 얘기한 것처럼.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이라고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거죠. 사실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이제 청와대 수행을 했었던 사람 포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희롱이나 성추문으로 그런 사건들이 드러났었고, 그런데 그 사건들이 제대로 다 처리가 됐느냐라고 하면 사실상 그때도 처리가 안 됐던 그런 시절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달라진 거는 사실 이런 정치권 내에서의 어떤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그런 성과 관련된 어떤 태도가 변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사실상 변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 이제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고 언론에서도 성폭력 이슈를 중요하게 다루고 하는지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제 여성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목소리를 내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언론에서 지만 물론 언론도 정파적으로 이용하는 언론이 있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내에서 또 페미니스트인 여성 기자분들께서 좀 사건을 진지하게 다루고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면서 우리가 사실상 여론이나 대중의 인식은 많이 변화한 반면에 이 정치권 내에서는 그거를 여전히 제대로 인지하고 싶지 않거나 외면하고 싶거나 여하튼 그냥 사라지기를 되게 바라는 상황인 거죠.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 그동안 해왔었던 성폭력, 성추행 사건들을 보면 지금 민주당을 비판할 만한 입장은 아니죠. 아니 근데 사실 어디든 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없기를 너무 바라지만 맞아요. 없기를 너무 바라지만 지금 우리 사회 전체적인 전반적인 걸 보면은 성폭력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없는 것처럼 보이고 영권처럼 보이면 거기야말로 정말 말하기 진짜 어려운 곳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안에서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있거나 성추행에 관련된 사건이 있었어도 우리가 이때 지금 올라갈 유일한 찬스인데 잠깐 조용히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입을 막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실 김학의 사건이 박근혜 정권 때 문제가 크잖아요. 그때만 잘 해결됐었어도 물론 지금도 잘 해결할 수야 있겠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뭔가 대응이 가능했었을 텐데 CD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누구였죠? 그 총리가 그 CD를 줬는데 그것도 못 본 척하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사건들을 보면 이게 진보 보수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그 이야기를 예전에 권수현 대표님이 해주시면서 고위공직자 성폭력을 말하다 토론회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선출직 고위공직자의 성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상 정당의 구조와 문화가 성범죄를 용인하는 구조와 문화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걸로 기록이 좀 되는데 그러면 정당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정당을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 겁니까? 네, 저도 정당 활동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러시군요. 네, 저는 듣기만 이제 외부에서 듣기만 한 건데 뭐 사실 우리가 성폭력이라고 했을 때 좀 이렇게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한 되게 큰 사건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일상의 어떤 작은 차별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만연한. 그러니까 뭐 여성이면 당연히 손님이 오면 여성이 뭔가 대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성은 어떤 중요한 정책 결정 자리에 포함되지 않고 설령 포함된다 하더라도 뭐 그냥 보여주기 위한 식 이상의 아닌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 남자인 거는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정치권에서 그렇죠.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렇지만 이제 여성이 이제 2-3명 정도 되면 그것이 되게 많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는 여전히 남성의 영역인 거고, 거기에 여성이 들어오는 거는 남성의 자리를 이제 뺏는 거다라는 인식이 강하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남성들은 자기의 자리가 뺏긴다고 생각하고 백래시 차원에서 저항을 하는 것이고, 뭐 이런 문화들이 상당히 만연하고, 거기에서 여전히 바뀌지 않는, 제가 사실 이게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명언이네요. 네. 명언이네요. 그러니까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은 여성일 수밖에 없어요. 성차별적인 구조가 문제다라고 인식하는 거는 여성인데, 그러면 여성이 그 목소리를 정당 안에서 내야 되는데,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그 목소리를 낼 수 없다라는 거죠. 목소리를 내는 순간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생명이 뚝 끊기기 때문에 그렇고, 그 뚝 끊길 수밖에 없는 거는 여전히 여성이 적기 때문인 거죠. 다들 지금 살아남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아남지 못하면 권력을 못 갖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정치에 들어갔던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자기의 생존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좀 그 미리 들어갔던 여성 정치인들에게 불만 또는 기대하는 것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내가 처음이지만 마지막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사실 그 사람이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깨트려 나가야 되고 저항도 많을 건데, 그거를 내가 얼마만큼 감수할 것인가. 설령 내가 조금 있다가 권력을 잃는다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생존시키는, 나와 함께 있는 이 여성들을 생존시키기 위해서 투쟁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그 다른 여성들도 투쟁을 하지 않는 거죠. 같이 연대를 해서 뭐 소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목소리를 내고 같이 뭔가를 만들어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살아남겠다. 그러니까 그 여성들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러니까 내가 권력을 잡고 초선이 되기 전에는 그런 거죠. 일단 국회에 들어가자. 그러고 나면 이제 재선하고. 근데 재선도 여전히 남성들의 다수가 뭐 4선, 5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또 최고위원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국회 부의장이 되고 의장이 되고, 뭔가 이렇게 계속 이거를 성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단 내가 뭔가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른 주변에 있는 여성들의 어떤 여성들과 같이 연대해서 뭔가를 해결하기보다는 여전히 그런 생존의 정치의 목을 메고 있으면서 이 제가 만나봤을 때, 물론 이제 그 내부에 있는 여성분들은 투쟁을 하세요. 뭐 아예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자기들도 열심히 노력했다 이런 말씀하시고, 그거 충분히 제가 인정하지만 그 기존의 어떤 성별화된 그 구조나 제도를 깰 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여성 정치인 자체가 들어가면은 다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남자 정치인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거기서 약간 너무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명만 들어가도 그 존재감이 막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뭐 무슨 옷을 입든 그 사람이 뭘 먹는지 막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게 다 스포트라이트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다른 여성들하고 연대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자기가 그 자리를 갖다가 뺏길 수도 있다라는 그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당 활동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요즘 다 해먹는 분은 은하서 작가님, 옛날에 다 해먹었던 사람은 이선희. 저는 정당 활동을 오랫동안 했어요. 정당 활동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셔야겠네요. 마지막 이제 하셔야죠. 저는 기성 정당은 이 그 성폭력 사건으로부터 자유롭거나 부채가 없는 정당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왜냐하면 어차피 정치판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남성 문화적인 집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집단의 꼭지점이기 때문에 거긴 그렇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영역에 여성이 들어오는 걸 끊임없이 배제했었던 거잖아요. 다만 어쨌든 선진문화 창달을 위하여 그들이 선택한 여성들만 들어왔었잖아요. 비례의원의 이름으로 낙점 받고 그러니 그렇게 해서 간택되어 들어간 여성들이 그 안에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으로 목소리를 낸다는 건 사실 애초에 불가능했다 과거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 속에서 또 부딪히잖아요. 끊임없이. 그리고 그런 여성들이 이제 하나, 둘, 셋. 그 혁신적으로는 2004년도에 여성할당제라고 하는 것이 국회 정당법으로 그야말로 입법이 되면서 이후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2004년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다르다. 비록 가부장적 남성 정치 질서가 강한 곳이라 할지라도 2004년도에 들어간 여성들은 그야말로 순수하게 낙점되어 들어간 형태와는 다른 어떤 질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여성들은 나름대로의 부채의식이 있어서 그 안에서 뭔가 활동을 하려고 노력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존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생존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까 권수현 대표님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어떤 거였냐면 그리하여 늘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소리가 저한테는 이제는 너무나 징징거리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진선미 국회의원이 여가부 장관 내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했던 얘기는 여가부가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네, 돈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 얘기만 끊임없이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국회의원 될 땐 초선 의원이라서 힘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끊임없이 했어요. 재선이 됐어. 그리고 그냥 재선도 아니고 장관 출신의 재선이 됐어도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그 얘기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정치와 관련해서 남성 중심적인 정치 문화의 핵심에 있는 권력자 남성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이 사실은 우리의 살 길을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사실은 활동하는 여성들을 초당적으로 우리 좀 견인해서 같이 하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난 회에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이제 그만 그 미련을 버려라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당적 연대에 네, 대한 초당적 연대로 여성들을 네트워킹 하려고 하는 그런 당신의 깜찍한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저는 그랬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저가 은근히 사실은 그 뭐 이상주의자. 소위 말하는 이상주의자인 거. 와. 굉장히 말로는 실용 정치 나는 뭐 되는 곳에만 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정치 플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팟캐스트를 듣고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그 꿈을 버려라. 그렇게 오랫동안 같은 여성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매를 혼자 그렇게 애달피 구슬피 말하나 그들은 관심도 없다. 그 얘기를 뼈아프게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또 그런 데다 게다가 하나의 사건은 여가부 장관의 그 발언. 네? 여전히 민주당 의원들이 여성 의원들이 침묵하고 있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네, 문제적이죠. 네, 그래서 저는 그 희망은 이제 버렸어요. 버렸지만 그래도 또 애달피 그 호소를 하는 건 정의당에 그래도 유호정 초선 의원과 류호정 류호정 초선 의원과 또 장혜영 네. 초선 의원 이렇게 어쨌든 아직 때가 들타고 계속 힘없다고 징징거리면서 침묵하려고 하는 그런 패턴이 아닌 그 목소리는 여전히 좀 그래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후에 쭉 우리 여성 정치 세력과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분들한테는 구애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마음은 있거든요. 들리세요? 치익 들리세요? 들리세요? 햄. 가슴이 아프네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면서 류호정 의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다가 그 기자가 하는 말이 류호정 의원 같은 사람이 재선 3선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자의 멘트가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원치를 않아요. 그러니까 유호정 같은 초선이 많아야지 한 사람이 재선 3선 한다고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권력화하고 그렇게 될 개연성이 더 높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권력을 재구성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하나 제가 여세연에 대한 소개를 하나도 안 했는데 네네. 저희 여세연 여세연이 소개해 주세요. 1999년에 방금 말씀하셨던 할당제 법제화를 위해서 그 당시에 많은 여성 활동가 분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단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그래서 뭐 법제화에 많은 힘을 쏟았던 걸로 압니다.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아까 류호정 의원이 이제 재선 3선 되는 것보다 류호정 같은 초선 의원들이 많아야 한다라는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하는데 저는 그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할당제를 이야기할 때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할당제가 사실상은 30%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임계량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사실상 잘 보면 30%를 넘어선 순간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가 되기 전까지는 여성은 소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많아 보일 수는 있는데 여전히 이제 수는 많지만 권력은 없는 소수의 위치이고 30%가 넘어야지만 그나마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라서 사실상은 수가 너무 없으니까 수를 늘리자라고 해서 할당제 운동 우리가 했던 거고 근데 이제 남성들은 30%를 상한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현실이고 여성들도 할당제 30% 아직 안 되니까 수를 늘리는데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수 늘리기 운동을 하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의 이해를 대변한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다양한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여하튼 여성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거기에 페미니스트 정치인이 들어갈 가능성도 저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상 이 여성들이 들어가는 거는 다른 정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성화된 정치를 굳이 할 거라면 남성들이 그냥 내가 할게 너희 똑같잖아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상 30%를 넘어가기 전에 들어간 여성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책임과 의무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다른 정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남성들 니들이 하는 정치들보다는 우리 여성이 하는 게 훨씬 더 정치나 사회나 이 국가에 도움이 된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의 거대 정당에 있는 여성들은 그냥 그 당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 그냥 그 사람들에게 충성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 뭐 자신의 정치적인 비전이 있고 내가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비전이 있는 원칙 하에서 뭔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은 이게 30%를 넘어가도 그 30%를 차지하는 여성들이 아무런 이렇게 생각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 페미니스트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정치만 하는 그런 여성들이 30%를 넘었을 때 그러면 그때 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 할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아까 그 지금 사실상 2004년 17대 총선에서 이제 여성이 거의 기존보다 2배가 늘어나서 13%를 됐는데 그때 왜 여성들이 호주제 폐지나 아니면 여러 가지 남성들이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 의제를 할 수 있었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때 들어갔던 여성들이 다 페미니스트는 아니었고 사실상 그때 갑자기 여성을 의무적으로 공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당 내에 여성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찾아야 했었고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단체들 속에서 여성 후보들을 찾았었던 거고 저희 여세연 포함해서 그때 뭐 맑은넷 뭐 해서 여성 후보 100명 보수든 뭐 상관없이 여하튼 100명 리스트 만들어가지고 각 정당에 다 뿌리고 그래서 그중에 지금 국민의당의 예전이지만 김희정 의원이나 뭐 이런 몇몇 의원들이 들어가게 됐었고 그래서 여성 단체의 어떤 백업을 받아서 정치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약간 여성 의제나 이런 거에 대한 의무감이 있었고 특히나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고 하는 그 여성 단체 소속의 운동을 했던 여성분들은 나름 되게 신념이 있었죠.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는 지금보다 수가 더 적어요. 별로 많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전보다 비해서는 여성이 갑자기 되게 많이 늘어났고 그런 어떤 분위기 그다음에 뭐 사실상은 그 당시에 노무현 전 정부가 대통령이 호주제를 폐지하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고 열린우리당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이제 대통령의 영향력이 강하잖아요. 정당에 미치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 속에서 민주당도 그런 입장의 변화를 보였고 그다음에 뭐 헌재의 역할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여성이었던 법무장관과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 등등 해서 이런 정치적인 행위자가 사법부나 뭐 입법부나 뭐 또 뭐죠? 행정부 행정부에 있는 그 여성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정치 행위자들이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결코 많은 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핵심 행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여성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해진. 근데 불가능해졌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분들을 그냥 놔둬야 되냐. 그들은 그냥 놔두길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약간 궁금한 게 네. 궁금했는데 저번부터 그 허씨 당에서도 이렇게 네. 여자들 막 이렇게 공천하면 돈 많이 준다면서요 그 나라에서. 맞아요. 근데 다른 당에서는 왜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받아도 될 정도로 정당 그 보조금이 돈이 많은 더 거예요? 많은 거죠. 네, 국고 그게 보조금이. 소수 정당한테는 많은데 거대 정당한테는 진짜 아, 별거 아니에요. 그 퍼센트로 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그게 규정이 정해진- 좀 그런데요. 전체 그 지금 현재 한국 지역구가 253개인데 네. 거기서 30% 75명. 그러니까 네. 허경영 당이 아니죠. 국가배당 민당이었나? 그분이 만든 당에서 76명을 아마 했는데 그게 30%예요 후보자. 그래서 그런 정당이 있으면 그 정당에게 여러 가지 계산을 해가지고 그 정당에게만 여성 추천 보조금이 가요. 근데 약간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하면은 그럼 다른 정당들도 어찌됐건 공천을 좀 할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물론 어떤 여성들이 다 많아진다 그래서 정치가 질적으로 좋아진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래서 그때 박근혜 정부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밀 때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비판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진짜 여자들이 여러 번 하면은 그중에 한 명 좋은 거 나오는 거 그러니까 망작 여러 번 막 만들면 감독들도 그중에 좋은 거 하나 만들어지는데 독립영화 감독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만 만드니까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이 평생 그거 하나 만들었는데 망작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 명의 정치인들이 여성 정치인들 나오면은 아 이 사람도 했고 저 사람도 했고 그 중에서 여자들이 이렇게 딱 하는데 여자가 한 번 나가서 망하니까 역시 여자들은 이렇게 나라를 망쳐먹고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자들 어찌됐건 공천 많이 하면은 그게 좀 퍼센테이지가 좋은 그 페미니스트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또 2004년도하고도 되게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다 해먹은 이선희가 2004년도에 여세원에 그 추천받은 후보였어요. 와 진짜요? 저는 2004년도에 종로에 민주노동당 후보로 나가서 와. 현무를 띄었었고 그 당시에 그때 후보로 나가셨어요? 네네 와, 원내 진짜. 나름대로 유명한 분이 또 저를 많이 찍었다고. 이야. 요즘 그 다 분 한번 해먹으셨나? 만나야 돼. 다 해먹었어. 근데 그때 나갔을 때 재밌었던 게 민주노동당 원내 진출도 못했던 당이에요. 2004년도에 원내 진출한 거니까 진출 전 선거였는데 여성 후보가 적지 않았어요. 그 제가 여성위원장으로 여성 후보를 발굴하기 위해서 꽤 많이 노력을 했고 사람들이 뭐 준비는 안 됐지만 그럼 남자는 준비됐냐? 우리도 나갈 수 있다 해서 사실은 그 여성 후보군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었는데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종로에서 나왔을 때 경선까지 했어요. 지역구에서도. 이야, 진짜. 그리고 당선이 된 거거든요. 경선 후보랑 경합이 돼서. 당선이 됐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후보로. 후보. 민주노동당 후보. 아 그렇구나.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당선은 죄송합니다. 못했네요. 하지만 김홍신을 떨어뜨렸죠. 아, 근데, 예, 그러고 바로 나서 그때였어요. 그분이 예. 국민의힘
쪽으로 간 거예요? 아니요. 그 전에 이제 그 보수 정당에 잠깐 있다가 민주당으로 왔다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정치를 그만두셨죠. 그리고 그때 이제 박진희라고 하는 의원이 신인으로 이제 당선이 돼서 그때 이선희 때문에 김홍신 떨어졌다 막 그러면서 엄청나게 또 그쪽으로부터 많이 질타를 받았는데 그래 내가 그렇게 강력해 난 떨어뜨릴 수도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왜 꿇어 막 이러고 이제 농담 삼아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여성 후보들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어떤 의미에서 남성들의 논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준에 그 여성들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네들은 제가 봤을 때 더 후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그로부터도 16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뭐 진보 정당에서도 어떤 정도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성 후보가 없어서의 문제는 아니고 여성 후보가 지금 남성들과 경쟁하고 있는데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불공정 경쟁을 뭐 당원이나 당규의 형태로 여타의 형태로 되게 구조화시켜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들 많다. 그런데 기성 정당에서는 후보로 나갈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정의당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게 정의당에서 유호정 의원이 당선되기 전에도 엄청난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야말로 뭐 인격살이 하는 정도의 댓글로 여성에 대해서 또 페미니스트 그 활동가에 대해서 굉장한 정치적 린치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언어로서. 그런데 당선되고도 뭐 원피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난리 굿을 쳤잖아요. 그 여전히 그 내부에서도 당선된 여성 후보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은 더 파워를 갖지 못하게 할까라고 하는 이런 그 가부장적 정치 질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여성들 충분히 있고 충분히 능력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바꿔낼 수 있는 2004년도에 있었던 여성 할당제와 같은 제도가 그걸 어느 정도의 어떤 질서들의 가능성들을 열었다면 이번엔 제도로서가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여성 인적 자원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걸 그 힘을 실제 보여줄 수 있는 아직도 못 계기가 버리셨어. 됐다. 아직도 이렇게 못 버리셨어. 결국 이렇게 돌아가지고 네트워킹으로 왔어요. 근데 지금. 그 네트워킹을 할 때는 요거는 또 제가 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다 해본 경험에 비해 왜냐하면 저는 정의당의 김종철 당대표가 당선이 되고 기자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붙어서 인터뷰를 할 때 참 마음이 짠했어요. 왜냐하면 김종철 당대표를 진보 정당의 부대변인으로 제가 임명했거든요. 저 대변인 시절에. 그리고 그때 임명했던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가 김종철이었고 한 사람이 박용진이었다고요. 또 한 사람이 신장식 씨인데 그 사람이 후보로 나왔다가 음주운전 3회로 아웃되었죠. 그러니까 감회가 참 남달라요. 오랫동안 그 과정을 봤었던 사람이 그러한데 남성들은 지금 저 자리에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그런데 그를 임명한 나를 비롯하여 그때 같이 활동했던 많은 여성들이 있거든요. 선거에 나가서 많은 패배를 겪었던 그들은 지금 뭐 역사 속에 그들을 만들어낸 견인차 마치 그 남동생들 공무원 시험 당선시키기 위해서 뒷바라지한 가족 안에 있었던 여성으로 그냥 지워지고 삭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성정치 세력화와 관련해서 2030 젊은 여성들 신자유주의적 이 사회에서 생존해 왔고 근데 약간 그걸 비위가 통해서,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힘을 가진 그 여성들뿐만 아니라 586의 이름으로 권력을 가졌으나 그들에 의해서 소비되거나 삭제된 여성들 있잖아요. 이 여성들도 충분히 정치의 전면으로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여성은 페미니즘 이런 뭐 그 고급스럽거나 좀 다소 어려운 이름을 떠나서 충분히 우리 사회 속에서 연대할 수 있는 개연성의 어떤 접점들이 있다. 지금 뭐 시간이 짧으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다 못하겠지만 향후에 그런 접점들을 만들어내서 제가 말하는 네트워크는 그 꿈은 버렸어요. 기성 정당의 여성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꿈은 버렸고 그러나 여전히 가능성 있는 몇몇 의원들에 대한 구애와 더불어서 역사 속에 존재했고 역사를 만들었으나 정치 전면에서 소비되거나 삭제되었던 여성 플러스 지금 새로운 여성 질서로 만들어야 되는 그 여성들에 대한 네트워크를
해야지 된다. 그리고 그 해야 될 시점이 바로 뜻하지 않게 박원순이 수정문까지 너무 빨리 갔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삼보일배를 하면서 갔으면 보궐선거가 이렇게 빨리 오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보궐선거가 빨리 오게 되었잖아요. 이 빨리 오게 된 이것을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그걸 여성의 정치 세력화를 발빠르게 조직해야 된다 이런 생각해요. 제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중에 예수 이름이 뭐더라? 알아요. 메시아. 메시아. 네네. 진짜 메시아라는 이렇게 우리 드라마가 가족을 있는데. 오락관 나가야 돼. 제가- 예수만 얘기하면 메시아.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래요? 꼭 제 옆에 항상 계셔주세요. 메시아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 주인공이 자기가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나도 안 하는데 주변에서 그 사람을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생기는 일이에요. 시즌 1에서 끝나서 시작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야기가 완결이 안 되고 끝나버렸으니까. 근데 그 드라마 보면 재밌는 게 어떤 쪽에서는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어떤 쪽에서는 저 사람이 사기꾼이다라고 의심하고 그 두 개가 충돌하면서 이제 보는 시청자는 저 사람 진짜 메시아일까? 아닐까? 이렇게 혼돈하게 만들거든요. 혼란스럽게. 근데 전 정치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믿으면 이게 되지는 않는데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여러 사람이 믿기 시작하면 그게 실제로 실체화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성 정치라는 것도 지금은 안 될 것 같은데 잘 못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약간 이선희 대표님 같은 분이 점점 이렇게 전파를 시키고 다니면 이게 될 수 있겠다, 뭐 가능하겠다. 그리고 정치가 가능해 보이면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더러운 사람들도 불나방처럼 여기 모이겠지만 이게 될 것처럼 보이면 힘을 실리고 목소리가 더 넓은 곳으로 더 대중들에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종교랑 들었네요. 비슷한 건가요, 정치? 그렇죠. 이게 믿는 삼회법칙이라고 만큼. 삼회법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굉장히 높은 빌딩을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저 사람 쳐다보나 하고 지나가요. 근데 두 번째 사람도 그걸 봐요. 근데 세 명이 그걸 보면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거 비슷한 이야기 네, 들었는데 네, 심리 테스트인데 뭐 예를 들면 너무 명확한 거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A, B, C 명을 차례대로 보내주면서 다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는 걸 부정하게 하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맨 처음에는 당연히 지구는 둥글지 했다가 A, B, C 모두 다 거치고 나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지구가 평평할 수도 있겠네. 이런 실제로 생각을 믿는 한다는 사람들 거예요. 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다수가 모여서 무엇을 믿는가, 어디를 향해 가는가, 그게 정말 무서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게 진짜 알고리즘이잖아요. 그 인터넷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맞아, 한 번 맞아. 봤는데 모자 한 번 봤는데 온갖 모자가 다 떠가지고 사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한편으로는 기득권들이 소수자들이 이용하기 아주 편리한 기능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은 힘이 없어. 여성은 아직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한번 간택된 이 자리에 들어와 명단을 내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여성들 스스로가 내가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어떤 암시로 작동하지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여성 대표성 왜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냐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설명되는 게 사회화 과정 자체가 이제 여성에게 정치를 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여성들이 스스로 내가 정치할 수 있나? 뭐 이런 정치적 야망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주로 연구가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낮아지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한 미국 연구에서 되게 재밌는 게 청소년들 이 고등학생,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고등학생, 그다음에 대학생 정도 그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야망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고등학교 전까지는 사실상 여성과 남성 간의 정치적 야망의 차이가 없대요. 근데 대학생이 되면서부터 오히려 이제 여성들은 정치적 야망이 낮아지고 남성들은 오히려 정치적 야망이 커지는데 되게 신기하죠. 오히려 어렸을 때는 그냥 너도 뭘 할 수 있어, 아무거나 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학은 고등교육인데 음. 거기에 가서 오히려 되게 성별화된 방식의 어떤 뭔가를 학습을 하게 되면서 여성들이 훨씬 더 이제 정치에 대한 그런 야망이 낮아지는 그런 결과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는 너무 많아가지고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아이비 리그에 있는 대학에서 실험을 하나 한 거예요. 그래서 신입생들이 이제 한 학기에 수업을 마치고 레포트를 내잖아요. 근데 그 한 학기에 우수 레포트를 선정을 해요. 근데 우수 레포트를 선정했을 때 그 레포트를 작성한 학생이 남학생일 경우와 여학생일 경우에 따라서 교수가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학생이 최우수 레포트를 냈어. 그럼 교수가 그 여학생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굿. 굿. 맞아요. 굿. Pretty 잘했어. 잘했어라고 하고 끝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남학생이 최우수 레포트를 냈어요. 엑설런트. 엑설런트라고 말하면서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이 레포트와 관련된 컨퍼런스가 있는데 너 거기 한번 가볼래? 라고 그 이후에 라인들을 제시해주고 그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여성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 태도를 칭찬하면서 거기서 끝. 남성에게는 그가 그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라인들을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학기, 두 학기, 세 학기 이렇게 지나게 되면 그 과정을 이수하고 나서의 여성과 남성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어떤 판단의 기준조차 달라지고 판단의 가능성조차 굉장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는 너무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례가 우리나라 있고. 사례 많죠. 그 ROTC 같은 경우에도 맨날 여성이 1등했는데 안 되니까 막 다 바꿔가지고 남자가 1등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라든지 뭐 진짜 취업 과정에서 떨어지게 만든다거나 공사 이런 데서 남자들한테 더 많은 점수 주고 이런 거 다 드러나 있는데 이게 뭐 정치계라 그래서 안 그렇고 그러겠어요. 더하죠, 살다 더하죠. 보니까 이게 그 전까지는 나도 우리 집에서 사랑받는 딸이었고 공부할 만큼 했고 이랬는데 딱 맞닥뜨려 보니까 이게 돈 벌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순간들을 닥치면서 이게 정말로 차별이라는 걸 진짜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의미에서 여하튼 정치에서도 여성들이 그런 권유를, 그러니까 설령 그렇게 사회화됐다 하더라도 정치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런 권유를 받고 안 받고는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선배 여성 정치인들에게 어떤 요구하는 바는 사실상 나의 생존만 걱정하는 거를 넘어서 그분의 생존이 더 지속되기 위해서는 나의 후배들한테 나와 같이 정치를 하지 않을래라는 손을 사실상 더 많이 내밀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아서 안타깝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좀 약간 지금 저희가 설문조사나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보는데 되게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20대 국회의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런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후보가 되기로 했냐 아니면 뭐 추천을 받았냐 뭐 이런 걸 물어봤는데 지역구 의원이랑 비례대표 의원 간의 답이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남성 같은 경우는 남성 지역구 의원은 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결정했다라고 응답을 하는 반면에 비례대표 남성은 오히려 제안받아서 했다라고 하는데 여성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여성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여성은 내가 선택을 했다, 내가 자발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반면에 이제 지역구는 누군가의 어떤 제안, 그러니까 뭐 당 지도부나 뭐 이런 사람들의 제안으로 이제 결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문항이 좀 약간 다르게 그렇죠. 나와가지고 충분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상 비례대표는 보장이 된 거고 그렇죠, 지역구 50%.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데는 지네들이 다 가져가고 그렇지 않은 곳에 시간을 예, 받으니까. 제한을 그만큼 받는 힘든 경우죠. 거기 때문에 지역구에 가려면 남성의 승인이나 이런 것 등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보장을 받고 가야 되는 거고 그것이 지역구라는 선거판이 얼마나 남성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여성의 어떤 정치 진입의 어떤 성별성, 그러니까 남성은 초선이라도 지역구로 곧바로 가는 경우가 많지만 여성은 비례대표로 또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향성들이 사실상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을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원래 같은 의원이지만 되게 위계화된, 그래서
남성이 훨씬 더 위에 선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제도가 그렇게 계속 비춰지고 그러면서 안 그래도 비례가 너무 작은데 비례대표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반대로 하면 지역구 역시도 50%나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할당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여성들도 훨씬 더 자발적으로 도전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결과였던 거고 그게 있어요. 스웨덴에서 할당제가 백래시를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할당제가 그럼 정말 효과가 없냐. 남성들이 맨날 역차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선택받은 소수의 여성들만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실력이 없는지를 테스트를 스웨덴에서 자료를 갖고 의원들을 조사를 했는데 결국에는 실력이라는 걸 측정하는 게 좀 그렇기는 한데 할당제가 실시가 되면서 사실상은 남성들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실력 이런 게 훨씬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성은 그 전과 거의 차이가 없고 왜냐하면 여성은 사실상은 들어갈 때 남성이 원래 갖고 있는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에서 그렇죠. 그걸 통과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할당제 전이나 할당제 후나 여성한테는 그런 수준의 차이가 별로 없는 반면에 남성들 같은 경우는 그 남성들의 수준이 훅 올라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남성 의원들 중에 사실상 할당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면 그 논문에서는 그저 그런 남성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할당제로 인해서 사실상은 키웠어. 별 볼 일 그러니까. 없었던 찌질한 남성들을 떨어뜨리는 배제시키는. 좋네. 아니, 근데 뭐라도 경험을 좀 해야지 사람이 맞아. 성장을 하잖아요. 맞아. 근데 그 경험을 할 만한 발판도 주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이 성장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남성의 기준 뭐 이런 거 계속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고 남성 정치인의 보여주는 모습이 과연 정치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저게 정치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많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상은 여성들에게 익숙하지 않고 또는 새로운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별거 아닌데 정치에 가면 그렇게 해야 돼라는 규범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규범들이 사실상은 뭐 한국에서도 소수라고 하는 기득권 남성들이 만든 그 규범인데 그 규범이 과연 맞는 거냐라는 걸 우리가 검증을 하려면 사실상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른 사람이 들어오려면 사실 그 사람들 지금 기득권을 갖고 있는 집단을 제한해야 되는 거죠. 그 제한하는 방법이 할당제인 거고 이제 그걸 몇 %로 할 거냐는 뭐 논쟁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여성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 제도도 바뀌어야 되고 정당 내부에서도 바뀌어야 되고 여성들의 도전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수희원 대표님께서 토론회 때 했었던 이야기를 붙이면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더 많은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더 강한 정치적 열망과 권력 의지를 갖고 현실 정치에 조직적, 집단적으로 개입할 때 지금과는 다른 성평등 정치가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명언이네요. 명언이다. 네. 그런 말 되나요? 본인이 한 거 맞나요? 기억을 못하고 계시는데. 네, 그러면 한여의 소리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홍보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한여의 소리가 원래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10회차를 하고 종료하고 다음 시즌으로 돌아올 건데요. 한여의 소리가 2회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방송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들으면서 남기고 싶었던 말이나 저희에게 하시고 싶었었던 말씀들을 녹음해 주셔서 kwomanvoice@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10회차에서 함께 듣고 또 방송으로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금 듣고 계신 플랫폼을 통해 댓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여를 위한 본격 시사 방송 한여의 소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